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 바람이 스미던 그날, 나는 혼자 집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나무 아래에서 그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삶의 많은 것들이 멈췄습니다. 벽시계는 아직도 그날 아침 시간에 멈춰 서 있고 남편이 좋아하던 연갈색 컵은 거실 진열장 맨 안쪽에 아직도 놓여 있습니다. 아직도 습관처럼 작은 제사상 위에 두유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아침마다 꼭 마시던 달지 않고 따뜻한 걸로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만 놓아줘야지. 언제까지 붙잡고 살 거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 사람의 눈가 주름이 아직 제 하루 곳곳에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그 사람이 남긴 유품 하나하나도 절대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장롱 안 작은 파란색 서류 가방 안엔 남편의 서류와 함께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한 빨간색 인감 도장. 아직도 닳지 않은 마치 그 사람의 손끝처럼 단단하고 묵직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도장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아무 데서나 꺼내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로 사람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가 늘 하던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도장을 꺼낼 때마다 손끝을 닫고 책상 위 천을 깔고 항상 정성껏 다뤘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지난주였어요. 오랜만에 서류 정리를 하려고 그 가방을 꺼냈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툼하던 파우치가 유독 가볍더라고요. 지퍼를 열자 서류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 있어야 할 인감 도장이 없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먼저 다른 서랍을 다 열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정리하면서 내가 옮겨둔 걸 잊었나 싶어서요. 한참을 뒤지고 안방 서랍까지 전부 정리했지만 도장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별일 아니겠거니 어딘가 잘못했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나금고 자산관리센터입니다. 김진호님 명의로 된 대출 관련해 연체 안내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김진호. 그건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네, 고객님. 올해 초 신청하신 대출 상품의 상환이 이달부터 미납 상태라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꼭 쥐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 사람 벌써 세상 떠난 지 5년이 넘었어요. 대출이라니요? 상담사는 잠시 당황한 듯 말끝을 흐리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사망신고는 진행되셨을까요? 혹시 상속 문제나 인감 관련해 가족분이 대리로 처리하신 건 아닌지. 그 순간 내 등줄기로 차가운 것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요. 사망신고도 다 마쳤고
통장도 다 해지했어요. 대리 처리는 없었고요. 그러면 관련 내용은 저희가 다시 확인 후 문서로 안내 드릴 겸 전화를 끊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꺼내 남편 이름이 적힌 등본 사망신고서 보험 정산 내역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모두 다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그 사람이 어떻게 대출을 받았을까요? 도장이 없어진 것도 그때였고 전화가 온 것도 불과 며칠 전. 그 모든 타이밍이 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수연이. 그 아이는 남편 장례 이후 서류 정리를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제가 도와드릴 겸 혼자 하시기엔 너무 복잡하고 힘드실 거예요. 그러고는 내 허락 아래 여러 서류를 직접 복사하러 다녔고 인감보관증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땐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들보다 더 다정한 말투로 지금은 가족이니까 걱정 말라고 손까지 꼭 잡아줬던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아이의 손이 그 도장을 쥐고 있었다면, 그 아이가 그 이름을 빌렸다면 나는 더 이상 생각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그 서랍을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든 이젠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김진호. 이름 석자. 지금은 주민등록 말소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이름이 누군가의 대출 서류 위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며느리 수연이는 늘 그렇듯이 나에게 상냥했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친정 좀 다녀와도 될까요? 며칠 머물다 오려고요. 요즘 피곤해서 그런지 머리가 아파서.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기차표는 끊었니? 네, 이미 예매했어요. 수연이는 늘 말이 빠릅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답도 빠릅니다. 나는 그 아이가 그날따라 너무 차분하다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다음 날 나는 혼자 구청에 갔습니다. 남편의 사망신고 내역, 가족관계 등록부, 등본, 재산세 명세서, 그리고 인감해지 확인서까지 전부 다시 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청 맞은편 골목에 있는 서민금융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앉아 내가 꺼낸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명의로 최근 대출이 발생했대요. 근데 그 도장은 지금 제 손에 없습니다. 상담사는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하나둘 보여주자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사모님, 이건 분명 문제 있습니다.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이 대출을 승인했다면 인감 사용 내역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그럼 그걸 누가 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단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출 당시의 서류 원본을 열람 요청하셔야 해요.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고인의 도장을 쥐고 있었던 분이? 나는 그 말에 목이 탁 막혔습니다. 가족. 가장 가까운 믿고 함께 지낸 사람. 그게 지금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집에 돌아온 나는 며느리 방 서랍 근처를 멀찍이 지나가면서도 괜히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정리 잘된 화장품 진열대, 깔끔하게 놓인 지갑과 키홀더, 그리고 커다란 가방. 내가 언젠가 그 가방 안에서 파우치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혹시 그 도장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나는 스스로를 멈췄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멈추질 않습니다. 며칠 뒤 상담소에서 안내받은 대로 그 대출이 일어난 세진신용금고에 정식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우편으로 도착한 서류 봉투. 그 안엔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출 신청서, 다른 하나는 인감 확인서, 그리고 거기에는 익숙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진호. 그 사람의 도장이 맞았습니다. 사진으로 찍힌 도장의 인형은 내가 수십 번 봤던 그것 그대로였습니다. 곧바로 나는 서류를 들고 다시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확인하신 거죠? 이 도장은 고인의 것이고 이미 말소된 인감입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건 명백히 문제 있는 거래입니다. 누군가 도장을 무단 사용했고 심지어 사망 사실을 숨긴 채 대출을 실행시킨 거예요. 그럼 그게 제 며느리일 수 있다는 건가요? 정황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실행 장소가 사모님 댁과 가까운 지점이기도 하고요. 통화 내역이나 출입 기록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조용히 주머니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안엔 며느리의 카드를 대신 보관해 달라며 전에 맡긴 파란색 카드 지갑이 아직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혹시 그 도장이 함께 있었던 건 아닐까? 이제 나는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래도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물을 수 없습니다. 그 도장을, 그 손끝을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마주봐야 할 때입니다. 며느리 수연이는 이틀 뒤 돌아왔습니다. 장보따리를 들고 들어오며 무릎 담이 왔는지 어깨를 2번 툭툭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친정에서 매실청 담가줬대요. 하나 갖다 드릴게요. 나는 식탁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앞엔 남편 도장이 찍힌 인감 확인서 4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이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눈치를 챘는지 잠깐 멈칫하더니
작게 웃으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을 꺼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꺼내지 않으면 이 일은 끝내 덤벼버릴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거실로 나오자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연아, 지난달에 혹시 우리 서랍장 안에 있는 파우치 본 적 있니? 그 아이는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거요? 예전에 보험 갱신할 때 한 번 꺼냈던 건 기억나는데 그 뒤론 어머니 방에 그대로 두신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거기 없더라. 그리고 천천히 내 앞에 놓인 인감 확인서 사본을 아이 쪽으로 밀었습니다. 며느리는 종이를 보더니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숨기려고 애쓸수록 더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시 말했습니다. 이 도장, 이거 내가 썼지. 수연이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눈이 먼저 흔들렸고 턱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침묵은 무엇보다 큰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왜 그랬니? 그제야 수연이는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그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니? 말이라도 해보렴. 수연이는 고개를 돌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아시죠? 우리 아들 학원비 밀린 거요. 사실 남편한텐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급하게 학자금 명목으로 대출이 필요했는데 저 신용이 막혀 있어서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낸 거니? 수연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도장. 그때 보험 서류 뗄 때 잠깐 빌렸던 거 그때 지갑에 넣은 채로 미처 제대로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썼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참담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리도 다정하게 내 곁을 오가며 식사를 차리고 말동무를 해주던 아이였는데 그 손이 내 남편의 이름을 쓰고 그 인감으로 돈을 빌리고 심지어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말끝에 죄송해요를 붙일 뿐 돌려줄 생각도 책임질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도장 내 지갑에 있니? 나는 담담히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지갑을 꺼내 지퍼를 열더니 손바닥만한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 도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손에 쥔 그 낯익은 도장은 참 오래전에 남편과 함께 은행 가며 만들었던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람의 손으로 직접 새겼던 이름, 그 흔적이 지금 이 아이의 지갑 안에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도장을 천천히 받아 두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제야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는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니. 진짜 실수였어요. 그땐 정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야. 어머니, 그건 계획이야. 정확히 말하면 계산이야. 수연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도장을 조심히 서류 가방 맨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서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도장이 다시 내 손에 돌아왔고 이제는 이걸 어떻게 보호할지 내가 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이제부터는 누구도 허락 없이 건드릴 수 없게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장을 내놓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으로 돌아간 그날 저녁 나는 가만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거실엔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습니다. 그 도장을 다시 손에 쥐었을 때 나는 손끝으로 남편의 이름을 느꼈습니다. 묵직하고 조심스럽고 사람 하나의 삶을 대표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을 가볍게 사용한 손과 말없이 묵인한 가족을 생각하니 슬픔보다 이상하게도 차가운 결심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젠 누구도 내 손 안의 이름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게 해야겠다고. 나는 다음 날 혼자 시내로 나갔습니다. 세진신용금고 지점이 있는 골목 그곳 상담 창구 앞에 앉아 직원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이 계좌는 사망자 명의입니다. 도장은 무단 사용됐고 가족도 동의한 바 없습니다. 관련 증거는 모두 모았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해당 대출의 적법성 여부를 내부에서 검토한 뒤 필요시 경찰 협조 요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행은 제 손을 떠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더는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이유도 감정을 앞세워 누군가의 비밀을 덮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나는 내 앞으로 된 남편 명의의 자녀 부동산 서류와 가족 상속 등기 문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공동 상속된 작은 땅 한 필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나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상속 지분 정리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상속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분 매도입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제 몫은 남깁니다. 아들 몫을 포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받고 싶어요.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결정은 보통 감정적인 다툼 이후에 이루어지곤 합니다. 혹시 중재는 원하지 않아요. 법적 처리만 해주세요. 그 순간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낯설 만큼 단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창 밖으로 흐린 오후 햇살이 비쳤습니다. 지나치는 사람들 얼굴, 시장 입구에 서 있는 아이들, 횡단보도 앞에 선 할머니 손잡은 손주. 그 장면들 속에서 문득 내가 살아온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그리고 이젠 누군가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해 온 나. 한 번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고 실수라며 이해했고 상처받은 티조차 내지 않으며 그저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지켜야 한다는 걸, 그리고 누구도 내 이름 위에 무단으로 올라서게 해선 안 된다는 걸 비로소 내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그날 이후 내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들마저도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둘은 이 상황이 곧 지나가길 바랐겠죠. 어머니도 화 풀리시겠지. 어차피 가족이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어떤 것도 그냥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고 있던 건 그저 도장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남편의 이름이었고 우리 부부의 인생이 담긴 기록이었으며 무엇보다 내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한 번 무너졌을 때 그 아래 깔린 감정은 다시 쌓일 수 없는 돌더미뿐이라는 걸 나는 지금 차갑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내 앞에서 최대한 조용히 지냈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사과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황이 가라앉길 바라는 회피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나는 며칠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일이 터지고 나서도 과연 이 집 안에서 누가 무엇을 진심으로 마주하는지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해결책에 대해서도 침묵했습니다. 나는 그 침묵 안에서 마지막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자. 감정도 재산도 그들에게 향하던 정과 신뢰도 이제는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 계좌 정리였습니다. 나는 직접 그동안 쓰던 통장들을 전부 해지했습니다. 자동이체도 다 끊고 공과금 계좌도 새로 개설한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 계좌는 내 이름만 있는 비밀번호도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은 오직 내 손에서만 열 수 있는 단독명의 계좌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생활비 일부를 관리해 오던 것도
모두 중단했습니다. 수연아, 이제부턴 내가 직접 할게. 수고했어. 딱 그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며느리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에도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죄송함도 미안함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다음은 법률사무소에 맡긴 재산 정리 건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등기 이전 동의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나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아들 이름으로 공동 보유되어 있던 땅은 내 단독 명의로 전환됐고 그 땅은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매각 대금은 내가 새로 개설한 계좌로 조용히 이체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도 더는 나의 선택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유언장 작성.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내 이름으로 된 재산 분배 계획을 적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고, 며느리에게는 접근 금지를 요청했고 모든 행정적 대리 권한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대신 이웃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작은 모임,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지지해준 여동생 가족에게 내가 가진 소소한 것들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돈보다 마음을 알고 지켜준 사람들이 진짜 내 마지막을 함께할 사람들이라 나는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정리된 서류를 덮고 도장을 다시 찍을 때 나는 느꼈습니다. 이제야 그 이름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고. 남편의 이름을, 그리고 내 이름을. 며느리는 아직도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들도 내가 땅을 팔았다는 사실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들은 알게 되겠죠. 이제는 아무것도 그들 손에 남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그건 벌이 아니라 결과라는 걸. 나는 그들이 떠올릴 때마다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길 바랐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계좌를 정리하고 도장을 되찾고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불신과 분노를 한 장씩 정리하며 나는 마침내 내 자리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고 어떤 간섭도 내 삶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껴안고 살던 예전이 지금은 더 답답하게 느껴질 만큼 나는 이따금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말을 겁니다. 있지 당신 도장. 이제는 내 손에만 있어. 다시는 아무도 그걸 손댈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따뜻한 울림이 번져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던 시간이 길었지만 이제는 그 이름보다 내 이름이 먼저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내 통장을 스스로 관리하고 내 잔고를 내가 확인하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도 더 이상 묻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확인받지 않으며 살고 있습니다. 참 당연한 일인데 왜 이렇게 늦게 배운 건지 가끔은 조금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이름을 지킬 수 있어서 그동안 내가 믿고 살았던 것들, 가족, 헌신, 관계 속에서 자연스레 주어지던 신뢰, 그것들이 얼마나 쉽게 뒤집힐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걸 넘겨주며 살았는지 나는 이번 일을 통해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떤 관계든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건 그저 가까운 타인일 뿐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나는 서로가 존중할 수 있을 만큼만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무슨 말도 없이 짐을 정리하고 그저 잘 지내세요라는 문자 하나만 남긴 채 나는 그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야 할 이유도 그 말이 진심이라고 느껴질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내 일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은 화분을 정리하고 근처 복지관에서 이따금 독서 모임에도 나가고요. 혼자인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 시간이 이젠 나를 무겁게 짓누르지 않습니다. 차라리 새로운 숨처럼 가볍고 단단하게 나를 지켜주는 감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언젠가 내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왜 이제야 당신 삶을 찾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저 웃으며 말하겠죠. 내 이름을 다시 내 손에 올려놨을 때부터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된 거라고. 라디오를 듣는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조용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쉽게 내 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한번 허용하면 다음은 더 쉬워진다는 것. 그게 가족이든 자식이든 내가 사랑했던 대상이든 예외는 아니라는 걸 나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내어주며 삽니다. 시간도, 돈도, 감정도, 그리고 내 이름까지도. 가족이라서, 정이 들어서, 기댈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괜찮다고 말하면서 넘겨준 것들이 언젠가는 나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렇지만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것들을 지키는 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책임이고 존중이며 자기 삶에 대한 예의입니다. 당신의 이름, 그 이름으로 된 인감, 그 이름으로 등록된 집, 계좌, 작은 지갑 하나, 그 모든 건 당신 인생의 궤적이고 증거이고 무게입니다. 그걸
누가 대신 쓴다는 건 그 사람에게 당신이 되어도 된다는 허락이자 방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가 그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말 못할 문제를 안고 계시진 않나요? 누군가의 실수라 믿고 묵인하고 있진 않나요? 혹은 가족이니까라는 이유 하나로 내 모든 걸 넘겨주며 참아내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부디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닌가? 나는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빌려줄 만큼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대답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되찾으세요. 이름을 되찾으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당신 인생의 권리를 다시 품에 안으세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처음엔 조금 낯설고 조용하지만 무겁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확신할 수 있으니까요. 이 길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내 이름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걸